제가 방송 기준으로 6월 27일이죠. 오늘 오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부추길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6월 28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6억이다 또는 다주택자들 안 내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전 금융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부족하니까 2금융권까지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말씀드릴 건데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가 1금융권에서 한도를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전 금융권에 번진다. 그래서 2금융권에서 막 신용대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사업자 대출 이런 경우도 있고 1금융권에서 LTV 50%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억 원을 상호금융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2금융권으로 빠져나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전 금융권으로 확대가 되면은 저 경우는 사업자 대출이지만 신용대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아예 막힐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시행된 이유는 지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죠. 실질적으로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담대죠. 그리고 정책 대출이다. 그러니까 막 맨날 이야기하는 게 양극화되고 강남 초고가 아파트 오른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 자꾸 돈을 넣어주니까 팔고 현금화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팔고 상급지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돈들이 모이면서 고가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거죠. 그런 거고 자, 첫 번째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다. 이것은요 주담대 증가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죠. 7월에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한국의 GDP 성장률 이것이 3.8%로 예상이 됐는데 못해도 1%포인트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명목 GDP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감축이 됐던 거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5대 은행 가계부채 목표치가 14에서 15조 정도인데 이미 5대 은행에서 15조 이상 빌려줬어요. 이 부분도 고려가 안 될 수가 없더라.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고 정책 대출 역시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더 감축해야 합니다. 대략 한 50조 정도 항상 예상을 하죠. 25%면 얼마예요? 12.5조죠. 그러니까 37.5조 정도로 내겠다. 문제는 갚는 거 제외하고 신규만 이 정도니까 그 50조 정도 낸다고 하면 40조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럼 대략 한 20조 중반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거의 상반기에만 정책대출이 한 14, 5조 정도 나왔어요. 하반기는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난다는 소리죠. 그런 거고 자, 개선 방안을 보면은 수도권 규제 지역은 0%.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 9.13 대책이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2주택자 이상은. 그리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이 경우는 유지가 된다. 근데 LTV 70%를 유지를 시키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대 한도는 정해놓은 거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에서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까지 껴가지고 집을 산다. 이런 계획이 됐던 것이 실질적으로 한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비싼 집을 못 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 있어요. LTV 70%야. 비규제 지역에서. 그러면은 7억 더해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얘가 LTV는 유지하지만 최대 6억까지밖에 안 빌려준다. 라고 하면은 10억을 살 수 있는 수요들이 9억을 살 수 있는 수요들로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늘 상승론자들도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논리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급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에 팔지 못하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다. 문제는 이것도 뭐 6억도 여기서 이제 DSR 이런 것들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실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수요들은 아예 줄어드는 거죠. 6억 이하로 대출을 받는 수요들은 남는데 그 이상은 다 사라지는 거고, 또 6억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핵심 부분을 다시 찝어드릴게요. 6억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출, 만기 제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30년에서 40년 이내인데 30년 이내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한은행에서 풀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히는 거죠. 자, 똑같이 6억을 빌린다고 해봅시다. 금리 인하 반영해가지고 2.5% 정도로 잡시다. 그러면 40년까지 가능했을 때는요, 매달 197만 원이죠. 대략 200만 원 정도 잡으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2,400만 원 정도이고, 이게 DSR 40%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연봉 6천 정도 돼야 되죠. 연봉 세전으로 6천 정도 되는 사람이 6억을 빌릴 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30년으로 줄여버리면요, 23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230만 원만 잡아도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360. 2760이죠. 그러면요, 대략 6900 정도의 연봉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만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 6천짜리 수요들은 다 사라지고 6,900 버는 수요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6,700 버는 사람들도 연봉 6,000 버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6억 대출이 나오더라도요, 제가 2.5%로 잡았어요. 저것도 제가 7725원 떼고 한 거니까 7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봉 7천 이상 정도 돼야지 한도를 풀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그래서 갭투기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신용대출 한도를 막아서 영끌 막겠다. 특히 아까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 금융권이라고 그러죠. 1금융에서 안 나오니까 2금융으로 피해가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막히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전국에서 한 12조가 늘었다, 대출이. 그러면은 서울에서 12조 늘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출이 막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2금융권 대출이 엄청나게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6억 원 제한. 그래서 총액 한도가 6억으로 줄어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억 대출 받아서 59억 원베일리를 산다. 이런 상황들이 막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고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에 확대 지정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갭투기가 안 됩니다. 따라서 돈 진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고가주택은 거의 사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27억 빌려서 샀어요. 한도가 6억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21억 낮은 가격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원베일리를 저 가격으로 살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TV 규제 강화. 생애 최초도 LTV 70%로 줄인다. 저는 생애 최초라고 해서 LTV를 저렇게까지 늘려준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애 최초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금리 우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DSR 우대, LTV 우대 이런 것들은 항상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 역시 나타나고 있고, LTV 70%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입 의무 부과. 실수요 아니면 생애 최초더라도 투기로 집 사는 것은 두지 않겠다. 사놓고서 나중에 들어가야지, 미리 사놔야지, 이 수요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고 하죠, 상승론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맨날 와가지고 나보고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상승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근데 저는 나중에 집값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정상화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전세 끼고 사두고서 대출이랑 같이 끼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전세가율 30%대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 70%가 대부분 자기 돈이냐? 대출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 어차피 총액이 깡통이 되지 않으면은 그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수요들이 미리 전세 끼고 사는 것 자체가, 안 되면 대출 좀 껴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자체가 막힌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미래 수요를 미리 끌어와서 사는 경우. 그러니까 요즘에 뭐 30대 영끌들이 많다, 뭐 40대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왜 40대가 30대를 넘어섰냐? 이제는 30대는 대출 받아도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 사지 않아도 될 미래 수요들이 미리 사는 것을 막겠다. 실거주 요건을 붙이는 이유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당장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계속 갚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개 되는 수요가 아니라면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투기나 이런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핵심.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정책대출. 제가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책대출이라고 그러죠. 디딤돌 대출도 축소, 청년층, 그 다음에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디딤돌 대출은 전반적으로 다 축소했고, 그 다음에 버팀목 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은 유지를 했지만, 뭐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 신생아, 이런 대출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책대출 너무 많이 퍼졌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정책대출 요거 자 아까 6억까지 나왔는데 정책대출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겠어요? 신혼과 신생아가 높은 이유는 워낙 혼인율이랑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미래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규제 지역은 전입 의무, 그리고 전세출 보증 비율을 80%로 줄인다. 자, 이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즉 정리해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한도 6억, 그리고 정책대출 한도 축소, 그 다음에 또 6개월 내 전입 의무, 그리고 전금융권 적용, 전세 보증 비율, 그리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큰 틀로 나눠서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전세 보증 비율이 축소가 된다는 거요.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세 보증 비율은 제가 낮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80%까지밖에 안 낮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점진적 축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내년 되면 70, 60, 50 이렇게 더 낮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금융권 적용. 이게 아마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효과를 먼저 적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 위주로 가겠다. 정책대출 과잉되도록 하지 않겠다. 요 두 가지는요. 대출 억제 목적도 있고 공공기관 자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 한도가 6억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얼마예요? 6억 대출 받아서 산다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뜬다는 지역들 이런데 6억 가지고 있더라도 현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구축될 겁니다. 첫 번째, 규제해도 높은 상승률. 이 기사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규제하더라도 신고 기일이 30일이기 때문에 6월 27일까지 샀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부동산이 호가 반영 엄청 많이 하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 효과가 아직 나오기 전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부자만 놓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현금 가진 사람들이랑 대출 받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대출 받는 수요가 줄어들면은, 없어지면은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살까요? 현금 부자가 된 이유는 치고 빠지는 것을 잘 알아서 이미 현금화를 해놨단 소리죠. 그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에 현금화 해놓은 거를 가지고 다시 집을 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3번, 외국인들이 한국 땅 다 산다. 요거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매입 비율은 한 1% 안팎이고, 외국인 거래가 늘어날 때 한국인 거래도 늘어나고요. 외국인 거래가 빠질 때 한국인 거래도 빠져요. 즉 한국에 사는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한국 부동산만 보이니까 그들한테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구로구 이런 데다 많이 사고 고가 아파트도 안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막 외국인들이 막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걔네들 항상 비중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체 거래 비중에서 외국인 비중 이야기를 안 하고 외국인 거래 중에서 중국인 비중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풍선 효과. 되겠어요? 풍선 효과 이야기 분명히 할 텐데 규제 지역 확대라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라는 거지. 근데 수도권만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도권만 강화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이야기들 제가 미리 예측해서 다 하지만 나올 수가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한다고 해서 지금 지방 집을 사겠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결국에는 제가 뭐만 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이재명 정부가 다른 거 안 건들고 대출만 건드는 이유가 뭐예요? 규제하면 집값 올라간다. 그것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 강화를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양도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다음 정부에서는 양도세 풀어줄 거다.
그 여론 만들어가지고 매물을 줄였죠. 근데 대출 규제는요, 매물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부추기는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역대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이 수요를 확 줄여버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요? 수요가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수요는 살 마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 여력까지 있는 사람이 수요다. 거기에 두 번째로 전세 정책 대출 줄였죠. 그러면은 전세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 비율도 낮췄죠. 그러면 은행권에서도 더 깐깐하게 대출을 내준다는 소리예요.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이런 것도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 정부가 주담대를 계속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제나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생산성 있게 돈이 쓰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소비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식 5,000피 만든다고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주담대 비중이 100% 미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대출 줄이고 주담대만 늘렸어요. 그러니까 주담대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유동성을 낼 수가 없는 거다. 이것들이 사라지죠. 다만 저는 조금 더 한 가지를 생각하자면 진짜 집값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6억 규제 또는 실거주 6개월 규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풀어주라는 여론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실수요들 위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정책은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위험 가중치 상향. 안 그러면은 언제든 또 은행에서 호시탐탐 주담대를 내주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대출, 전세대출, DSR. 정책대출 한도만 줄인다고 답이 아닙니다. 그 돈이 진짜 소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DSR을 적용해야 된다.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DSR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저소득층이 DSR이 높으면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서 집값 정상화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 두 가지. 제가 아까 한 가지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 90%로 낮추고 수도권 보증 80%로 낮췄죠. 이거 점진적으로 한 50%까지는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은행이 돈을 함부로 안 빌려주지. 전세 시장에. 그 다음 두 번째, 전세 자금 대출의 점진적 축소. 지금도 보시면은 매매 가격 위주로 가고 전세 대출은 실수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전세 대출 때문에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전세가 아니라 은행에 월세 내냐, 집주인한테 월세 내냐, 이걸로 주거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세 대출도 확 줄이면 문제가 되니까 이번 정부 내에 뭐 다 없애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한도를 한 절반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야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인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질 것이고 부동산 제대로 잡아서 정말 경제를 살린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